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에 처음 올라온 사람은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저한테 요거를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서울에 처음 올라온 사람이 집을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집 구하는 방법 적어놨고요. 저한테 물어보신 분도 그랬지만, 서울에 처음 올라왔다는 것은, 다른 이유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생이다. 대학생이라서, 이제, 집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인데, 서울로 대학을 진학했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살게 됐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직장인이다. 마찬가지로, 집은 서울이 아니거나, 대학교는 서울이 아닌 데서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서울에 이제 취업을 했다. 기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서울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이제 살아야 된다. 예,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사례가 있다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꼭 이거 아니어도, 재수생인 분도 계실 거고, 결혼해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지원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생 분이 되시면은, 대학교 기숙사를 지원받거나, 기숙사형 임대주택, 쉐어하우스, 청년 주거 지원, 공공주택 등 많아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회초년생들께 혜택이 많죠. 행복주택, 공공주택, 청약, 특별공급 등등 하지만, 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예, 이 제도가 계속 나왔다 없어졌다 하고, 제가 이거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를 할 때도, 사실 중개랑도 상관없죠. 예, 기숙사를 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죠. 쉐어하우스도 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중개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요런 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통 하시더라. 예, 저한테 와서 구하시는 분도 많았고요. 이제 그냥 블로그나 인스타 보고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 대학생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은 이제 이렇게 제일 이제 좀 돈을 많이 아끼고 싶다. 그럼 이제 고시원, 고시텔을 선택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이거 뭐야? 체크가 안 되네. 예, 월세, 반전세, 그리고 전세. 근데 대학원생 분들은 사실 전세를 할 때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잘 돼서 전세를 하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좀 힘들어요. 대학생 분들하고 대학원생 분들은 소득이 없더라고요. 예, 대학생 분들 소득이 없으셔서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 명의로 이렇게 진행하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카드 사용액이 있거나 대학생인데 돈 버시는 분 계세요. 그러거나 대출은 이제 제가 대출 상담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께서 본인 상황에 맞춰서 대출 상담사 분들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 정확한 그 결과를 알아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분들은 소득이 없어서 전세자금 대출이 힘들더라.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하시려면은 이제 부모님 이름으로 그 계약서를 쓰고 부모님과 홍길동이 같이 산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공동 명의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할 말이 많아요. 부모님이 부산에 있는데 1가구 2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예,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다 다루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반적인 얘기만 드리고 일단 넘어갑니다. 반면에 직장인 같은 분들은 전세를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중소기업 대출이라거나 이런 거 디딤돌, 버팀목 이런 거 받기 시작하면은 전세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직장인들 분께는 또 많이 나오고요. 이자도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를 매우 선호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순서대로. 첫 번째, 서울은 지하철이 짱입니다. 예, 버스는
버스도 좋아요. 저도 사실 버스 타고 출퇴근하지만 버스 타고 갔다가 지하철 갈아탔다 이렇게 가요, 저는. 하지만 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힙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하철로만 출퇴근을 끝낼 수 있다. 짱입니다. 제일 좋아요. 예, 여러분. 아침 시간하고 그 퇴근해서의 시간이 정말 소중한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찾는 방법. 서울 벗어나도 좋으니까 나는 저렴하고 괜찮은 집, 좀 좋은 집 구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서울을 벗어나면서도 출퇴근은 편했으면 좋겠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안에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먼저 회사나 학교에 집통으로 연결되는 지하철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 지하철 맨 끝, 종점이라고 하죠. 맨 끝부터 싼 집을 찾아봅니다. 예, 예를 들어 광화문이다. 서울에는 3대 거점이 있어요. 3대 거점. 첫 번째가 강북 쪽에 있죠. 광화문, 여의도, 강남. 세 군데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영등포도 있고, 뭐 잠실도 있고, 마곡도 있고 하지만 서울은 어쨌든 3대 축이라고 하면 딱 세 군데를 말하거든요. 광화문, 여의도, 강남. 여러분들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직장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다 이 세 군데에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광화문을 해보죠. 저도 여기서 일했었으니까. 광화문은 이제 좋아요. 이런 이 세 군데의 특징은 여러 개의 지하철과 교통이 사통팔달했다 볼 수 있죠. 지하철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호선. 1호선이면은 광화문에서 1호선이면 이게 아마 시청역이었을 겁니다. 시청역에서 쭉 올라가요. 저쪽으로. 을지로, 종로, 뭐 노원, 석계, 창동 쭉 지나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의정부 그리고 망월사, 의정부 이렇게 나옵니다. 의정부가 멀긴 되게 멀어요. 차로 가도 먼데 그냥 1호선 타고서 그냥 쭉 오면은 아마 망월사나 의정부에서 타면은 앉아서 올 수 있다고들 제 친구들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앉아서 그냥 동영상 강의나 뭐 미드, 뭐 왕자의 깨림, 뭐 오렌지 이즈 뉴 블랙 이런 거 보시면서 하우스 오브 카드 이런 거 보시면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번도 안 갈아타고 1시간에서 한 55분 정도면은 의정부에서 그 시청역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정부는 일단 서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빌라 구할 값으로 거기 사는 오피스텔 혹은 소형 아파트까지도 한번 이제 100%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서울에서 빌라를 아주 노후된 빌라 구할 월세 혹은 반전세 전세로 의정부에서는 훨씬 나은 컨디션의 주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하철 맨 끝에서부터 싼 집을 찾아봐서 마음에 안 들면 점점 가까이 오시면 돼요. 네. 의정부 싫으면 망월사 싫으면 창동 싫으면 그 밑에 뭐 태릉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서울 쪽으로 가깝게 오시면은 집이 점점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가까워지고 퇴근하고 놀기도 쉽고 하지만 이제 전세나 월세가 올라갑니다. 이런 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더 싼 집을 찾고 싶어. 그러면은 지하철을 한 번 갈아타는 걸 보시면 돼요. 1호선 타고 쭉쭉쭉 가다가 뭐 창동이나 노원에서 딴 걸로 갈아타. 4호선, 뭐 6호선 갈아타. 그래서 거기서 또 옆으로 가보는 거예요. 끝쪽으로. 그러면 뭐 봉화산, 뭐 그쪽에서 여기 괜찮다. 내가 뭐 고대 출신이다. 그러면 뭐 봉화산역 쪽, 고대 쪽 이쪽을 봐도 좋고요. 이렇게 지하철을 한 번 갈아타는 쪽으로 가면은 그리고 인기 없는 호선이 있어요. 사실은 1호선이 그렇게 인기 있는 호선이 아니고요. 인기 좋은 노선은 9호선, 2호선, 3호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2호선 예를 들어 뭐 내가 집이 삼성역이야. 근데 2호선이 다녀. 그래서 2호선으로 쭉 가서 끝에서부터 봐. 2호선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2호선의 끝에 가도 집값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쭉 가다가 2호선에서 그나마 인기가 덜한 노선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뭐 7호선이라거나. 7호선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7호선으로 갈아타서 지하철 한 번 갈아타는 곳의
종점부터 해서 또 집을 알아보시면 돼요. 쌉니다, 확실히. 중랑, 면목, 쌉니다. 삼성 2호선으로 가는 것보다 싸요. 그리고 지하철 한 번 갈아타는 데보다 더 싼 데 가고 싶어. 그러면은 삼성역에서 2호선으로 쭉쭉쭉 나가시다가 거기서 뭐 2호선은 종점이 없죠. 이게 수단이니까. 저쪽 강북 넘어가거나 했었을 때 거기서 버스로 한번 연결되는 곳에 집을 찾으시면 더 싸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서울은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이 짱이에요. 사람들이 다 지하철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지하철로 한 번에 집에 올 수 있는 곳은 다 비싸요. 그러니까 난 그런 데 안 가. 난 한 번 더 버스를 타는 불편함을 겪을 테니까 대신 집이 더 싸고 좋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대신 이럴 수 있어요. 서울 안쪽에서 버스를 타면요. 되게 막혀요. 진짜 출퇴근 시간 타보시면은 요만큼 가는데 정말 막혀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뭐 6호선 저 끝에 가서 아니면 1호선 저 끝에 가서 또 버스를 한번 갈아탄다 그러면 거기는 상대적으로 덜 막힙니다. 예.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의정부에서 출발하는데 회사에 뭐 8시 반까지 출근이야. 그럼 7시 반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서울 안에 들어와서 버스를 타면 막히겠지만 의정부에서 7시 반에 7시 반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뭐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탄다 그러면 뭐 7시 15분이나 7시 10분에 타겠죠? 그때는 안 막힌다는 거죠. 네. 서울에 들어와서 막힌다는 얘기. 그래서 서울 외곽 지역인 뭐 그런 쪽에서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도 버스가 상대적으로 덜 막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버스를 타는 노선을 선택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집을 구할 때는 순서가 일단 소형 아파트가 제일 좋아요. 네, 뭐니 해도 역시 아파트가 살기 편하고 관리가 잘 되고 보안도 좋고 관리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소형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오피스텔 넘어가시면 되고요. 오피스텔 너무 비싸다. 좁다. 빌라 가시고요. 빌라가 두 종류가 있어요. 다세대가 더 좋습니다. 새를 사는 입장에서는 다세대가 더 좋습니다.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이 빌라인데 다가구. 이렇게 4개의 집, 요 안에서 고르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찾는 방법 두 번째. 나는 1번처럼 서울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 난 서울을 벗어나고 싶지 않고 퇴근 후 혹은 주말에 친구들이랑 서울에서 내 집 근처에서 막 이렇게 와인도 마시고 분위기도 내고 놀고 싶어. 그렇다면 1번 방법은 안 맞죠? 2번 방법이 맞습니다. 회사나 학교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빌라, 밀집 지역에서 월세나 전세를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땐 사실은 이제 찾는 방법 2에서는 소형 아파트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예, 서울 안에 있는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 월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정도를 구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전세도 또 월세도 좀 비싸겠죠. 싫다 그러면은 빌라인데 다세대에 먼저, 그 다음 빌라 다가구 먼저. 여기 안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주의할 점은 이제 싸고 좋은 집은 저도 사실 소비자로 갔을 때 마찬가지지만 싸고 좋은 집을 찾길 바래요. 그러다 보면 종착지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종착하게 돼요. 이건 근생인데 전입도 되고 좋아요 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러지 마세요. 근생을 계약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요 위에 3개에서 끝내세요. 요거 3개.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안에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제가 제 가족한테 권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좋은 집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제일 좋아요. 아파트. 돈만 있으면 아파트 가서 살면 웬만한 문제가 안 생깁니다. 골치가 안 아파요. 근데 항상 우리의 문제는 돈이죠. 아파트 들어갈 돈이 없으면 어디? 오피스텔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나마. 보안, 주차,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 없을 거고.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예요. 빌라. 빌라도 다세대, 다가구. 다가구를 별로 안 좋게 얘기하는 거는 안 좋다기보다도
다세대는 101호 주인이 홍길동, 102호 주인은 뭐 임꺽정, 103호 주인은 뭐 김개똥 이런 식으로 호수마다 주인이 다른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빌라, 다세대예요. 한 건물에 주인이 여러 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01호를 계약한다 그러면은 101호에 대한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면 끝나요. 101호에 대출 잡힌 게 없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은행도 이런 거는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잘해줘요. 다가구는 그게 아니에요.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인 걸 다가구라고 해요. 101호 주인도 홍길동, 102호 주인도 홍길동, 103호 주인도 홍길동. 건물 전체의 등기부가 한 장이야. 딱 한 장. 예, 딱 한 장. 이런 거는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왜냐면은 건물 전체 가격은 물론 비싸겠죠. 20억도 하고 30억도 할 텐데 방이 그만큼 여러 개잖아요. 여러분이 101호에 들어갈 때 만약에 이 집에 한 층에 뭐 3개씩 해서 뭐 3개층이다. 그럼 3가구씩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이런 식으로 한 층에 3개씩 집이 있으면 총 9개의 집이 있겠죠. 9개의 집 중에 8개 호수가 다 차 있고 여러분이 101호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라면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은 여러분이 이 집을 팔아서 경매 넘어갔을 때 이 집이 뭐 30억짜리가 20억에 넘어갔어요. 경매. 그러면은 20억 경매 이 집 판 돈 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어떤 순서대로 돌려받냐면요. 이 집에 먼저 이사 온 순서대로 돈을 돌려받아요. 전세 보증금을. 예를 들어 3층부터 이사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3층 전세 2억 먼저 가져가. 302호 전세 그 다음 가져가. 303호 전세 보증금 가져가. 이런 식으로 2억, 2억, 3억, 2억 5천, 2억, 2억 5천, 3억 다 20억에서 먼저 돈 가져가고 마지막 돈 남는 거를 101호에 맨 마지막으로 이사 온 사람이 돈을 돌려받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경매나 민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다가구를 갖다가 등기부를 떼봐서 뭐 대출이 있네 없네 나보다 먼저 들어온 호수가 몇 개 호수고 그 호수가 월세인지 전세인지를 파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거 다 알려주는 주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집에 들어갈 때는 은행도 그런 걸 파악하기 힘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잘 안 해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다가구보다는 다세대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런 다가구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주택이 아닌 거. 근린생활시설, 근생, 상가 사무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을 마시겠어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건데 사실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요. 다 빌라가 똑같이 10평에 전세 2억, 10평에 전세 2억, 낡았어. 낡은 빌라 10평 2억, 낡은 빌라 10평 2억. 다 그런데 유난히 마지막에 간 한 집만 12평인데 전세 1억 뭐 5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와, 근데 되게 좋아. 딴 집은 다 낡았는데 이 집은 새 거야. 그럼 여러분 이제 막 욕심이 생기죠. 아니 딴 집보다 월등히 좋고 넓은데 값까지 싸. 그럼 이 집을 계약할 거 아니에요. 계약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판에 가서 그러면 안 되는데 공인중개사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우 사장님 이 집 좋아요. 근데 이 집은 근생이에요. 그것 말고 계약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뭐 나쁜 거 없어요. 근생입니다. 그냥 근생이라서 싼 거예요. 계약하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인중개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 나쁜 분들이 있을 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생은 주택으로 쓰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근린생활시설에 원래 정부에서 만든 나라에서 하는 거는 상가나
사무실, 즉 주택이 아니고 영업용으로 쓰라고 만든 게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근데 이걸 주택으로 쓰면 되냐 안 되냐? 아니 뭐 억지로 쓰는 거예요. 억지로. 되긴 돼요. 하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왜 안 좋냐? 근린생활시설을 여러분이 전세나 월세로 들어갔을 때 뭐가 안 좋냐? 첫 번째, 전세로 들어갔을 때는요. 전세자금 대출이 전혀 안 돼요.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에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 주택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갔다. 대출이 전혀 안 나온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뒷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1억 5천 주고 들어가면은 집주인이 뭐 1억 5천을 항상 지갑에 넣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식에 쓰거나 딴 데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1억 5천 주세요. 저 1월 1일 날 만기예요 하면은 바로 돈을 딱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1억 5천을 뒷사람한테 받아서 줄게. 뒷사람이 계약을 새로 한다면 그 돈 받아서 네 돈 줄게. 100이면 100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뒷사람도 이런 집을 껄끄러워한다는 거죠. 대출도 안 되고, 네. 주택이 아니잖아요. 근린생활시설이래. 그런 걸 듣고서는 이 집에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뒷사람이 잘 안 구해진다. 그러면 여러분도 1억 5천을 돌려받고 이사 가야 되는데 못 돌려받는다. 이사를 잘 못 간다. 단점이에요. 그리고 구청에서 실살 나오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집주인이 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쓴다는 거를 뭐 딴 호수 사람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구청이 그걸 알게 되면 실살 나와요. 실살 나와서 뭐 부엌이 돼 있네, 화장실이 돼 있네 이런 걸 막 사진도 막 찍어가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찝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집주인이 그렇게 적발되면요. 집주인한테 강제이행금이라고 해서 1년에 2회 정도 뭐 크기에 따라서 범법 사실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돼요. 세면은 막 몇백도 나오고요. 적으면 몇십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걸 집주인이 또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주인은 그러면 안 되는데 야 여기 상가 사무실인데 내가 싸게 줄 테니까 싸게 해주는 조건으로 전입신고 하지 마. 전입신고 하면은 네가 다 책임지는 거야 라고 특이하게 써요. 계약서에. 되게 무섭게 써요. 싼 대신 그런 무서운 특약을 넣는 거야. 근데 여러분 2억보다 1억 5천 전세가 싼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2억보다 1억 5천 전세 싸다고 해서 1억 5천 잃어버려도 돼요? 1억 5천 날려도 돼요? 아니죠. 1억 5천도 큰 돈이죠. 1억 5천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거 두 개를 받는 거예요. 주민센터 가서. 근데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다? 5천만 원 싸게 해주는 조건으로? 저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중개사 하면서 만난 분들은 이런 분 많았어요. 이렇게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문제 없다. 난 좋다. 그쵸. 문제가 없으니까 아직은 다행이지만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전입신고 안 했다?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런 영상을 좀 더 만들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할 테니까요.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몇 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건데요. 이 팁은 일단 같은 회사 선배의 집이나 대학교 선배의 집에 한번 놀러 가보세요. 예. 그럼 학교에서 이 선배들 집까지 뭐 버스나 지하철로 가보겠죠? 교통편이 멀구나, 불편하구나 알 수가 있고요. 동네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진짜 험악한 동네다. 언덕이 왜 이렇게 심하냐. 겨울에 못 가겠다. 여자들 하이힐 신고 다 자빠지겠다. 미끄러지겠다. 그런 데는 좀 힘든 거죠. 아니면 되게 싸게 들어가야겠죠. 아니면 너무 좋다. 평지다. 겨울인데도 너무 따뜻한 느낌이다. 좋은 동네죠. 인터넷. 요즘 많죠. 네이버 부동산, 다방, 직방 뭐 많은데 인터넷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예. 인터넷을 쓰는 우리 소비자만 똑똑한 게 아니고요.
중개사 분들도 기가 막히게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수많은 방법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말고 참고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는 게 아무래도 좀 돈은 들지만 그래도 안전합니다. 집거래는 확실히 위험해요. 집주인이 여러분한테 자기 집에 불리한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고를 때는 친절은 기본이에요. 뭐 아무리 딴 게 좋아도 아무리 집이 싸도 친절하지 않으면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친절한 기본. 왜냐면은 1,000만, 2,000만 원 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0만 원 싸서 좋다고 들어갔어. 근데 들어갔더니 돈을 못 돌려받아, 나중에. 2억이 아니고 1억 8천. 싸다고 좋다고 들어갔어. 근데 뭐 물어보면 다 불친절해서 집주인도 불친절, 부동산도 불친절, 뭐 하나도 안 알려주고 대출 물어봐도 막 틱틱거리기는 하고 이렇게 싸게 들어가면서 뭐 그런까지 물어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근생인지 고시원인지 고시텔인지 위반 건축물은 뭔지 이게 왜 이런가요? 주차는 되는 건가요? 수도요금을 물어봤을 때 너무나 2억보다 1억 8천 이렇게 2천 싸게 들어간다고 막 불친절하기만 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천만 원 물론 큰 돈이지만 이거 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2천만 원을 뭐 돌려받긴 돌려받는데 정말 그 집에서 2년 사는 동안이 생지옥이 될 정도로 아주 스트레스를 진짜 무진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그거보다는 그냥 제값을 주고 정상적인 집, 정상적인 중개사, 친절한 중개사, 친절한 집주인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이 낡거나 언덕이라 힘든 거는 참으면 돼요. 그냥 내가 꾸미면 돼요. 그런데 보증금을 2년 뒤에 못 돌려받는다. 아니면 돌려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 괴롭다. 주인이 또라이다. 중개사가 또라이다.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과 친절한 중개사를 찾는 것, 요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중개사도 사람이라서요. 분명히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동네에서 좀 오래돼 보이는 부동산이 제 생각엔 좀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라고 100%다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오래돼 보이지만 불친절하다 이러면 갈 필요 없어요. 저도 이런 거 당한 적 있어요. 오래된 부동산이었지만 너무나 불친절했고 막판에 저한테 큰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된 부동산을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다 그렇진 않지만 새로 생긴 부동산들이 또 많이 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망하면은 1년, 2년 뒤에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친절하고 오래되기까지 한 부동산이면은 금상첨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집을 어떻게 구하느냐,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서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미처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답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 답글에 대한 답변으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